자, 여기 F 항목서부터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분석 조직을 풀 때 항상 이 리스트를 먼저 써 놓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문에서 나올 때마다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F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지금 써놨는데요. F라고 하는 항목에서 뭘 다루려고 하는 거냐면, 보통 분석 조직 문제를 보면 레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땅에 대한 레벨. 그죠? 내 땅의 집안면에 대한 레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몇 층 올라간다 했을 때 층고 얘기 나오잖아요. 층고. 그러면 1층의 층고가 5m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고 2층이 4m다. 그러면 4. 그 위로 계속 4m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살표만 딱 표시하시면 5, 4, 4, 4, 4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층고를 표시하시고요. 아유, 안 보인다. 그거 보고 이거 하면 되죠. 네, 다른 분도 보고 계시니까. 그래?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4, 4, 4 간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그 최고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최고 고도 지구 같으면 뭐 최고,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나오면 가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정해주면 건최,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 그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그 위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로 산출된 그 높이가 만약 플러스 30.0이다 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5m, 4m, 4, 4, 4,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다 쓸 필요 없으니까 아까 화살표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5, 4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4m를 쭉 간다 그러면 4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 해놓으면 4로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최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층고로 나눴을 때 몇 개 층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계획하게 될 건물의 최고 층수와 최고층 상단의 레벨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선 제한이 양쪽 사방에서 사선 제한선이 이렇게 날라올 때 내가 최고층에 대한 그 높이 층수를 알고 있으면 이 거리 찾기가 되게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선은 막 이쪽 저쪽에서 다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층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지하층이 지면에서 1m 이상 돌출이 되면 그 건폐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m 미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1m까지는 돌출이 돼도 건축 면적의 변화는 없는 걸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m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돌출이 되는 어떤 그런 지하층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땐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지하층이 예를 들어서 층고가 5m예요. 그러면 1m 돌출이 되는 거고 4m가 땅속에 묻혀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층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렇게 선 하나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층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하층이 반씩 물리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씩 이렇게 물리면 될 거예요. 5m라고 가정했을 때 지하층 상단의 레벨은 2.5가 될 거고 플러스 2.5가 되겠죠. 2.5에서부터 이제 5, 4, 4,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층수는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 F라고 하는 항목에는 표시할 게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지문의 줄수로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4줄, 5줄 정도가 여기 하나에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패턴으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L이에요. L. L은 말 그대로 레벨의 약자인데, 자, 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L은 뭐냐면 내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근데 레벨이 같은 경우가 있고, 내 땅이 높을 수도 있고, 내 땅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로에서 만약에 차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평지인 경우는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단 차이가 0.5m라도 있다라고 하면 슬럼프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럼 최소한 1대6으로 봤을 때 0.5 높이 차는 3m의 이격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3m가 이격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차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격거리의 개념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주차를 포함한 문제인 경우에 내 땅과 도로에서의 그러니까 차량이 진입해 들어오는 부분에서의 레벨 차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이격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빠뜨리게 되면 주차 계획에서부터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로티 많이 나오죠. 그 필로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높이에 대한 완화, 즉 사선 제한선이 날아갈 때 해당되는 기준 레벨에서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죠 기준점이. 그래서 사선의 기준점이 옮겨가면서 여기가 만약에 사선의 기준점이었는데 필로티 때문에 완화가 돼서 여기로 올라가면 사선이 이렇게 위로 붕 뜨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로티 완화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필로티 완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높이가 완화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이 전체 필로티일 경우에 한 개층 완화가 되면서 층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연립이 보통 4개층이 이제 연립이라고 하는데 4개층 이하가. 근데 전체가 다 필로티가 돼서 완화가 됐어. 그러면은 5개층이지만 연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연립이나 다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층수가 완화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필로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문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체크를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P 공차 중에서 공짜, 공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공개공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분석전형에서 공개공지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뭐 공개공지가 아니어도 돼요. 뭐 쌈지공원일 수도 있고, 휴게공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왜 평면상에서 일정 부분을 면적으로 제시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 분석 조닝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특별히 공개공지를 타이틀로 정한 거는 공개공지는 완화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용적률이라든지 가로구역별 높이에서 완화를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주차, 차량에 대한 부분은 주차에 대한 부분은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 즉 5대까지 이제 연접이 가능한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 특례법에 의한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상 이제 초과돼서 9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그런 특례법의 적용 사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주차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소규모일 경우에 연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많이 연습이 돼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교재의 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주차의 차량에 대한 부분, 법적인 사항들은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차에 대한 항목 탭을 놓은 거는 뭐냐면 주차장은 차로하고 주차면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주차면하고 차로 부분이 별도로 필로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내지는 이격거리가 건축물하고 뭐 저 대지 경계선 사이에서 이격거리가 각각 다르게 제시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라고 하는 차라고 하는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리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막과 해가지고 이제 대지 면적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폭에 대한 최소 폭에 대한 기준은 통과도로인 통과도를 얘기하는 거고, 통과도로의 최소폭은 도시에서는 4m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는 3m고. 근데 최소폭 4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확폭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에서 많이 제시가 되죠. 최근까지도.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확보되는 게 확폭의 기본인데, 만약에 경사지라든지 철도, 하천 등 그쪽으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반대편으로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확보가 되는데, 자,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 땅 쪽으로는 확폭이 안 돼. 그러면 남의 땅 쪽으로 100% 다 확폭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지간한 민폐가 아니죠. 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법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실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땅에 계획하는 이 부분에서 건물을 설계를 하는데 확폭 자체는
도로 반대편에 있는 남의 땅에서 확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예외라고 써 있는 철도, 하천, 경사지에서 경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경사지와 레벨 단차가 있다라는 건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땅에는 거의 평지 말고 이제 경사 형태로, 즉 단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확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경사지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셔야지 레벨 차, 높이 차가 1m다, 0.5m다 또는 2m다 이렇게 단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아, 이쪽은 경사지니까 확폭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사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아, 그쪽으로는 확폭하지 말라는 시그널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반대편으로 확폭을 해주시면 돼요. 내 땅 쪽으로든 상대편 땅 쪽으로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일반적인 경우는 양쪽으로. 자, 막다른 도로에 대한 부분은 막다른 도로는 이제 그 10m 미만인 경우랑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랑 35m 이상인 경우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10m 미만인 경우는 2m만 있으면 되고 10에서 35 사이는 3m 필요한 거고 35가 넘어가게 되면은 6m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써놨는데 다 필요 없고 2, 3은 6, 10, 35라는 숫자를 써 놓으시고 앞에 건 미만입니다. 뒤에 거는 35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 값이 오면 3m 확보 이렇게 해서 외워 놓으시면 돼요. 2, 3, 6, 10, 35라고 써 놓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2m다 그러면 2m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진행하시면 되죠. 자, 가학전제가 나오죠. 가학전제는 직각인 경우랑 예각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숫자는 저희가 2, 2, 3, 2, 3, 4로 외우죠. 2, 2, 3의 3은 6m, 6m가 부딪힐 때 그 다음에 2, 3, 4의 4는 6m, 6m가 부딪히는데 예각일 때 나머지는 다 6, 4, 4, 6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4m, 4m가 부딪힐 때는 2m.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외울 건 없고 2, 2, 3, 2, 3, 4라는 숫자만 외우시고 주로는 이제 직각 도로 체계이기 때문에 2, 2, 3 중에 하나죠. 6m, 6m가 부딪힐 때만 3m 확폭을 가학전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2m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단순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학전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을 때 이 항목을 쭉 써놓을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러면 이 가학전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 2, 3, 2, 3, 4를 써놓으시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지우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2, 2, 3, 2, 3, 4라고 외우는 숫자를 써놓으시고 대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폭막 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전부 대지 면적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나면 대지 면적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대지 면적이 조정이 되는 상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는 거죠. 네. 그죠? 이 순서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1은 일조권입니다. 일조권. 일조권은 정북이냐 정남이냐 반드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북 정남에 대한 부분에서 벌써 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공지가 껴 있을 때 공지의 반대편을 볼 거냐 공지의 중심을 볼 거냐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1대2로 나오죠. 1대2로 나오는데 직각방향에서 1대2인데 45도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1대 루트 2잖아요. 그렇죠? 1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3대 4대 5의 비율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사선 제한선을 그릴 때 기울기 표시를 하잖아요. 보통 1대 얼마로 표시를 하는데 1대 얼마가 됐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외워버리면 굉장히 좋다 이거죠. 1대 2.5 1대 3.33 대 1 1대 3.33 이거는 3대 4대 5일 때 나타나는 X방향 Y방향의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60도 또는 30도라는 어떤 방위표가 나왔을 때 1대 2.31 1대 4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울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외워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1대 4, 1대 2.31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방위가 주어졌는데 여기가 북쪽이다, 정북 일조권이다라고 했을 때 각도는 잘 모른다 치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변이 길이로 나왔을 때요. 그러면 3대 4대 5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조권은 1대 2의 비율로 사선이 날아가니까요. 이 정북에 해당하는 이 숫자 5를 10으로 이렇게 2배로 바꿔놔요. 그럼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바꿔놔요. 그런 다음에 이쪽 수평 부분, 이쪽 방향으로 단면이 끊기는 그 단면도에는 그 사선에 대한 이 사선에 대한 기울기가 얼마로 표시가 되느냐? 10 나누기 4를 하면 얼마예요? 2.5잖아요. 1대 2.5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단면이 끊길 때, 즉 이런 식으로 단면선이 가 있어서 여기 부분을 이제 단면을 그릴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이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10과 3을 나누면 3.33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1대 3.3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정북이 여기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7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라면 이 정북 방향을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2배를 한다 그랬어요. 46.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단면을 끊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46 나누기 15를 하면 돼요. 여기가 46 나누기 15를 하시게 되면 여기 기울기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얘와 얘로 나누시면 돼요. 1대 46 나누기 7 하시면은 거기 나오는 숫자가 이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실적인 수치로 다시 돌아가서 3대 4대 5일 때 5 부분을 2배를 곱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과 4를 나누면 2.5라고 하는 숫자 나오죠. 10과 3을 나누면 3.33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45도야. 그러면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루트 2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2배를 해서 2 루트 2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1대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1대 2 루트 2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지도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조권에서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20m 이상의 도로 같은 거 나올 때 20m 도로라는 거는 지문에 20m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의 표시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경관지구나 그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관도로나 경관지구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20m 도로변에 일조권을 안 본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20m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 일조권을 안 본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해서 경관지구니 뭐 이런 말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가로구역별 높이는 기본적으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로 선정에 있어서는 넓은 도로, 그 다음에 도로가 폭이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도로, 즉 낮은 레벨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찾으셔야 되고요. 예, 뭐 다른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찾으시는 거고. 자, 가중 평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가 경사져 있을 때 도로에 대한 가중, 그 다음에 대지가 경사져 있을 때 대지에 대한 가중. 그 상태에서 도로와 내 대지의 레벨 차를 따져가지고 도로가 낮을 때 또 한 번 가중. 그래서 가중이 기본적으로 3번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땅이 평지면 그냥 그 레벨 써주시면 되고 도로도 평지면 그냥 그 레벨 써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3번째 가중, 즉 도로와 내 땅의 레벨 차를 비교해서 도로가 낮을 때는 가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사진 땅이 나오면 3번의 가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길이에 대한 부분, 최소폭, 그죠? 최소폭을 제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최소 5m 이상이어야 된다, 뭐 4m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미달되는 건 뭐예요? 층이 날아간다는 거죠. 해당 부분이 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폭, 최소 길이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층수가 틀려진다든지 단면에서 잘렸는데 좁은 폭의 어떤 그 단면이 그대로 그려진다든지 막 이런 경우 다 실수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상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길이. 면적도 똑같은 개념이죠.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에 규정을 주면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층은 삭제가 돼요. 그런데 최소 면적에 미달이 되는 층이 최상층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최하층인 1층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층에 계획되는 그 계획 팩타들이 많을 경우에 그런데 뭐 휴게 공간을 줄 수도 있고 뭐도 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차장에 빵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격거리 맞추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건물이 아주 세장하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길이에 미달돼도 빠져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면적에 미달이 돼도 그 부분은 해당 층에 대한 면적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길이,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은 최상층에서도 나올 수 있고 최하층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최소 길이에 대한 거는 중간층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끝이 꺾여 있는 경우, 즉 내 땅이 이건데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반대편이 문화재 사선에 대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문화재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로 쭉 갔을 때는 이 선상에서 문화재 사선이 가면 되잖아요. 그쵸? 이 선상에서 이쪽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죠? 그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문화재 땅이 이렇게 꺾여 있다. 여기가 문화재고, 여기가 일반 대지예요. 그러면은 문화재 부분에서는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에서 반경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같은 거리로 이격을 시키다 보면 직선으로 오다가 곡선이 되면서 이렇게 이격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리를 떨어뜨리면 여기가 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곡선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곡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펴기 위해서, 직선으로 펴기 위해서 지문에서는 뭔가 추가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직사각형 형태로 한다, 내지는 단순화시킨다, 내지는 최소 길이에 대한 기준을 주면서 짜투리로 생기는 이 곡선에 의해서 짜투리로 생기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지문에 추가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 이제 건물은 반듯하게 잘리겠죠. 즉 옵셋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문화재 사선이 적용이 되면서 내 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곡선으로 가야 돼요. 꼭지점에서는 곡선으로. 자, 그리고 문화재 사선은 사선 중에서 가장 낮게 깔리잖아요. 이렇게 낮게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최상층이 지금 현재 4층인데 이 최상층인 4층이 건물의 전체 중심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통 평면상에서 단면 절지선이 중간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 단면선이 끊기는 부분이 이 최상층이 있는 이 맨 끝쪽이 아니라 중간쯤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끊기는 부분은 4층이 아니라 3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면이 끊기는 부분에 단면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평면에서는 4층이 존재하는데 단면에서는 이 4층이 안 나타나는 경우, 안 끊기는 경우가 많죠. 이 실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문화재 사선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 땅은 반듯한데 사선 방향에서 문화재 사선이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가다 보면 뭐예요? 맨 끄트머리 조그만 삼각형 요 부분이 발생이 돼요. 맨 끄트머리에 최상층이 찔끔하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사선 제한이 나오면 기준 레벨 잡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단면 끊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최상층이 끊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 사선에 의해서 치고 들어올 때 맨 끝부분에 삼각형 조그맣게 최상층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대진의 끝부분에 추가 층수 발생 가능하다. 이게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채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단은 공동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해당이 되겠죠. 다세대는 특별히 그 지역 조례에 의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뭐 1m만 뛰면 채광을 안 봐도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례 사항이 들어와서 지문에 어떤 지시
지시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리만 딱 띄고 채광을 안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막 채광을 때리려고 하겠죠. 그죠?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게 이겁니다. 예외 1, 다세대,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1m 공지를 두면 채광을 안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채광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는 기숙사, 보면 채광 적용 안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피스텔도 아니고. 자, 내 땅이 낮으면 낮은 레벨에서 채광 사선이 발생이 될 거고, 내 땅이 높으면 가중평균한, 인접대지와 가중평균한 높이에서 채광이 발생이 되며, 필러티가 있는 경우에는 필러티 높이만큼 완화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아니고요. 채광도 적용 안 됩니다. 단, 채광청 회피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셀들이 쭉 이제 돌아가잖아요. 기역자도 있을 수 있고, 디귿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미음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창과 창이 서로 대항부 그 부분에 창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끔 해라라고 한다면 그걸 피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죠. 예, 그런 회피 조건은 가능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접대지하고 공원하고 중첩시 계획 변경선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계획 변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쪽에서 받는 거 저쪽에서 받는 거 이게 서로 틀릴 때 그때 이제 그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준주거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채광은 4분의 1인데 어떤 문제에서 3분의 1로 주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주어진 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3분의 1이라는 게 어딨어? 그리고 뭐 4분의 1일 거야. 그래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지문이 깡패예요. 지문대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인동거리는 역시 이제 두 동 이상이 발생될 때 인동거리라는 개념이 생기죠. 아파트에서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일반 건축이어도 두 동이 서게 되는 경우는 인동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인 경우 북측에서 부축 건물 높이의 0.4배, 남측 건물인 경우에 남측 건물 높이의 0.5배, 뭐 이런 식의 조건을 양쪽에서 다 만족시키다 보면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만족되는 그 이격 거리가 있겠죠? 그걸 인동거리라고 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거리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거리가 주어져서 높이를 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은 다 도출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계획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파트 높이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빨리빨리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 되게 좀 힘들어요. 네.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결국 높이와 이격거리에 대한 관계 나누고 곱하고 뭐 하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거고요. 자, 꺾임선하고 계획변경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꺾임선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정북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정북 일조권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일조권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인접대지에 있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내 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땅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가 A 필지고 여기가 B 필지예요. 그럼 두 군데에서 일조권 적용은 되는 건데 A 땅이 레벨이 플러스 2고 B 땅이 플러스 4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조권 기준 레벨은 가중평균이니까 플러스 1에서 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일조권과 이쪽에서 오는 일조권이 기준 레벨이 틀리다 보니까 요 정북 방향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요 부분에서 틀리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격거리와 이쪽에서 이격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층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런 어떤 형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긋나는 형상이 생겨요. 이게 계획 변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공교롭게 레벨이 다 같아. 2 똑같아.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북 방향의 이 사선 기준으로 선들이 다 맞아버리겠죠. 딱딱 맞아버리겠죠. 그렇죠?
자, 딱딱 맞아서 이 사선에 맞춰서 탁탁 맞춰서 꺾이면 꺾임선, 서로 다르게 와서 부딪히면 계획 변경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계획 변경선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인접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건물에서 20m를 띄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건물은 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에서 20m를 뛴다고 하면 이 여기 건물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만 20m라고 하는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강제 조항이 생기는 거고 여긴 아니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계획 변경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20m라고 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건물에서 얼마 떨어져라 라고 하는 것도 계획 변경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B 부분에서 B 건물에서 30m를 띄운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으로다가 여기서 30m가 떨어지는 이 지점까지 건물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B라는 건물의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 변경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는 30m를 이격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 변경선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잘 찾아 놓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이 주의해야 되고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 분석 조닝에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작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의 끝까지 다 왔죠? 작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단면선이에요. 작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저 지문의 거의 말미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잖아요. 이 작도에 대한 요구사항에서는 뭐 해치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홀수냐 짝수냐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점 자리를 0.00 그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해서 둘째까지 쓴다든지 아니면 둘째에서 반올림해서 첫째까지 쓴다든지 하면서 소수점 자릿수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을 평면에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셋백이 된단 말이죠. 일조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다 적으래요. 그러면 이 치수 다 적죠? 다 적잖아요.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면에서는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죠. 그죠? 단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대지경계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모든 그 이격거리 치수선을 다 쓰라고 하면 평면하고 단면에 다 하라는 얘기인 거고 평면도에는 이렇게 아니 배치도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배치도에만 쓰라는 거고 배치도 단면도에는 하면은 배치도에도 이격거리 쓰고 단면도에도 이격거리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면에 대한 이격거리는 이런 거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2m씩 줄어들면 여기가 12m면 18, 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치수를 쓰는 것조차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치도에만 그렇게 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괜히 단면에다가 이거 하지 마시고 분명히 배치도와 단면도를 똑같이 지시하면서 이것걸 쓰라라고 하면 그때는 써줘야지 정상인 거죠. 반대편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도시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보면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이게 주어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그 행위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각각 요구사항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고요. 법례에서도 뭐 홀수층은 해치를 어떤 방향, 짝수층은 반대 방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주셔야 되죠. 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면적표 작성 시에 한 건물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동의 건물이 있는데 면적표를 작성하세요 그랬는데요. 두 동이니까 면적 계산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동, B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뭐 A동이라고 지칭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동에 대해서 지시한다든지 해서 면접에 작성할 때도 한 건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올림하고 올림을 또 구분해서 이렇게 제시된 경우가 있었어요. 반올림으로 하라고 하면 4452이라고 보면 되고 올림이라고 하면 0.1만 오버돼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정수로 써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수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 4.5m가 이격해야 돼. 그러면 5m를 이격하는 걸로 정리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죠? 단면도에서 이격거리 요구하는 상황 아까 설명드린 거고 레벨은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쓰시고 이격과 면적은 소수점 첫째까지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도시 유의사항에 요구 조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정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한참 작업하면서 숫자를 써야 되는데 둘째짜리인가 첫째짜리인가 막 이렇게 혼동이 되면은 시간을 좀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이라고 하는 건 단면선의 재확인입니다. 정작도를 하기 전에 일단은 단면에 대한 실루엣이 그려졌다면 즉 여러분들이 트레이싱지를 써서 어떤 단면에 대한 스케치가 이렇게 확인이 돼서 최상층은 길이나 면적이 미달돼서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필로티가 들어가면서 뭐 필로티가 이만큼 들어갈 거야. 이런 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도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싱지를 저는 이제 쓰는 경우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모든 작업이 본 작도지의 가선으로 작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선으로 작업이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써서 정말 잘 찾아내셔야 돼요. 필로티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한다 본인이 그런 분들은 트레이싱지를 쓰시라는 거죠. 트레이싱지를 써서 그 위에다 뭐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체크돼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 이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까지 확정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수할 부분을 미리 트레이싱지에서 다 걸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C를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선 레벨 하나 잘못 체크하게 되면 즉 필로티를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발견을 못하고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 건물이 막 이렇게 막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레벨이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에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싹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자기가 실수가 좀 잦다라고 하시는 분은 TC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TC를 쓰시면서도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이프를 위에 2개만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넘겨놓으세요. 넘겨놓고 이제 이격거리나 이런 거는 본 작도지에 다 한 다음에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즉 레벨 잡고 뭐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TC를 다 덮고서 해당되는 부분을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작도하면 돼요. 근데 클리어를 이렇게 시켜서 이제 수정까지 다 거쳤어요. 이 빨간 선 이 부분이 정확한 사선 제한 선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넘기지 마시고 그냥 자를 대고 안 나오는 볼펜으로 여기를 꾹 누르세요. 자국을 내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국을 가지고 그 위에다 작동하면 빠르니까 기왕에 TC에서 뭔가 검토가 돼서 여기서 잘려야 돼 이렇게 단면선이 형성돼야 돼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거를 꾹꾹 눌러가지고 자국을 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슬쩍 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작도를 하시면 작도가 더 빠르다 이거죠. 필로티 뭐 이런 식으로 사선 제한선 그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TC를 쓰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작도하는데 가지고 오면 되니까 TC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상도 이거는 저기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투상도 그리는 순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분석 조닝에 대한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순수 법규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법규 플러스 주차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 팩타를 넣어줌으로 해서 배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지역지구 일반 주거와 준주거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요. 과반이 속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일조권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과반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쪽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하 시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개 대지 모두 330m 초과 시는 각각의 건폐율 이런 걸 따르면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즉 작은 대지가 330을 초과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건폐율 용적률 퍼센테이지를 찾아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죠. 자, 노선 상업 지역인 경우에는 330이라는 면적이 66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오면은 주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어진 것 같고요. 노선 상업 지역 뭐 이런 게 나와도 지문에서 주어질 테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녹지 지역과 겹치게 되면 각각 따져야 돼요. 녹지 지역은 건폐율 20%막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녹지 지역이 다른 지역과 합쳐져서 확 완화가 돼 버리면 악용되겠죠. 그래서 녹지 지역은 1제곱미터라도 그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는 일부만 걸쳐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하층 노출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층고 2분의 1까지는 최대한 노출할 수 있는 거죠. 건축물에 비포함시키는 부분 1m까지. 경사진 대지 가중평균 레벨에서 1m. 그러니까 경사진 대지는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한 상태에서 그 위로 1m까지 지하층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1m 이상 초과가 돼버리면은 건폐율에 포함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 필요하고요. 가중평균에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및 대지의 가중평균, 건축물 기준이죠. 그러니까 도로든 대지 가중평균이든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부분에 한해서 가중평균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여기에 서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여기에 서는지 여기 서는지에 따라서 가중평균 지표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건물이 접한 부분에 대한 범위 내에서 가중평균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 이 범위 안에서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보통 막 등고선이 막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잘 보면 등고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이격거리와 맞닥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격거리를 띄고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찾은 상태에서 그것과 등고선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가중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대지가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해당되는 꼭지점에 각각 레벨이 다 다르면, 그죠? 그리고 등고선이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등고선이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건물에 해당되는 이 바운다리 내에서 이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개도 방식이 있잖아요. 전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사면인 경우 있어요. 평사면. 이거는 경사가 일렬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사 등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간격도 3m, 3m로 같아요. 레벨도 0, 0이고 뭐 1, 1이고 막 이래.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레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지 않아도 중간 지점을 그냥 가중평균에서 0.5라고 찾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평사면인 경우는 그 중간점을 그냥 잡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약식으로 구해질 수 있는 부분이 꼭지점의 개수분의 꼭지점의 레벨의 합.
꼭지 레벨 합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의 합을 합산한 거를 꼭지점의 개수 여기 4개니까 4개로 나눴을 때 나오는 부분이 레벨 값이 나오는 경우. 이거 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경사가 막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편에 등고선이 와서 달라붙기를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길이가 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 면에서도 등고선이 와서 붙어요. 이렇게 와서 붙었어. 그런데 여기 길이가 다 같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와서 붙었는데 이렇게인데 거리가 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쪽도 등거선이 와서 붙었는데 길이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변이 등분할될 때, 각 변마다 등분할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각 변마다 등분할이 되고 있을 때 꼭지점의 레벨을 다 합산을 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5고 7이고 뭐 이렇다면 다 더해요. 15잖아요. 15라고 하는 부분을 꼭지점의 개수 즉 4로 나눕니다. 해서 나오는 값이 평균 지표면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예요? 그 각 변마다 등분할되고 있을 때 등고선에 의해서 길이가 같을 때예요. 네. 뭐 2개로 나뉘든 3개로 나뉘든 5개로 나뉘든 상관이 없고 등분할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 꼭지점의 레벨을 다 합산한 다음에 꼭지점 개수로 나누면 평균 지표면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전개도.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2번과 3번으로 레벨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개도를 그렸다. 그러면 혼자만 되게 어렵게 구한 거야. 그리고 맞으면 다행이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맞으면 다행인데 계산이 많다 보면 이제 착오로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개도를 그려야 어쩔 수 없이 전개도를 그리는 경우는 등고선이 와서 달라붙는데 등분할도 아니고 규칙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렇죠? 할 수 없이 쫙 펼쳐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고요. 평사면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떨어지니까 중간값을 그냥 취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산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가중평균 산정, 지하출 노출. 네. 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이격거리의 제한, 건축 지정선, 건축 한계선 이런 건 전체에 대한 걸 규정하는 거고, 벽면 한계선은 일부예요. 일부를 규정하는 거고, 1층의 가로구역 환경 개선 중 셋백 요구하면 셋백 하는 거고, 지상의 일정 상부층의 셋백 뭐 이런 거는요 외우고 뭐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문에 다 나오거든요. 그 지문에서 얼마를 띄어라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주는데 문제는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는 저층부 1층부터 3층까지는 몇 메타 띄우고 고층부 뭐 4m 4층부터 10층까지는 몇 메타 띄우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뭐 일치시킨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어렵게 내면 1층부터 3층까지는 남쪽 면을 일치시키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동쪽 면을 일치시키고 막 이래버리면 또 되게 힘들죠.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격거리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일반 건축인 경우에는 여기 이 문체인에 해당하는 인 부분을 이격거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거를 이격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쭉 선을 뽑아서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숫자는 작은 거부터 0, 1m면 1m, 3m, 5m, 7m 이건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숫자부터 정리하시고요. 숫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그 다음에 뭐 주차면과 주차와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과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폰트는 뒤로 나오고 일단 앞에 숫자가 나오게끔 정리해 주시는 게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0,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다. 근데 건물에 대한 이격거리도 있을 수 있지만 주차장에 대한 이격거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주차도 얼마든지 복잡하게 할 수 있잖아요. 차로 따로 주차 구획선 또 따로 막 이렇게 이격거리 따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격거리는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차에 대한 이격거리는 차에다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많이 나올 때, 여러 개 나올 때 헷갈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옥탑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까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 완화를 받기 위해서 허용되는 거, 그게 8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 층수, 면적, 높이 등에서 이제 산정이 안 되는 부분들. 더 들어가면 높이 12m까지만 완화가 되니까 만약에 13m의 옥탑이 있으면 1m는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높게. 예, 그런 것들 상식적으로.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옥탑을 그리고 조경 면적을 설치하라고 하는 문제는 있었어요. 그럴 때 옥탑의 8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끔 적용되긴 하니까, 예,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유형, 아파트 연립,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다세대고 어느 때 뭐 연립인지, 그건 그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필로티로 완화가 됐을 경우에 완화될 수 있는 조건, 다세대는 이제 그 일부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일부가 그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주거 층수에서 빠지니까 한 개층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층이 완전히 다 1층 전체가 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일 때만 한 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연립하고 아파트. 그죠? 연립하고 아파트는 전부 다 주차장이어야 돼요. 근데 다세대는 1제곱미터만 주차장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는 필로티 주차장이고 일부는 근생이나 뭐 다른 시설일 경우에 층 완화가 돼서 한 개층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구분해서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이니까요. 네, 다가구는 단독이 공동주택이 아니죠. 자, 필로티 주차 여부가 있어요. 필로티 주차가 허용될 때 차로만 허용되는 경우 있고 주차 구획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통째로 다 허용되는 경우 있겠죠, 그죠? 만약 주차장이 이제 필로티를 전체가 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을 그냥 구하는 순서대로 구하면 돼요. 그러다가 1층 부분에서 필로티로 주차를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필로티 주차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초기에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일조권 사선 제한 등등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층이 떨어지는 그 면이 있다면 이쪽 부분으로 주차가 진입이 되면서 건물을 훼손해야 되겠죠. 만약에 고층을 올라가는 이 부분에 주차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다 쓸 수 없다면 낭비가 무지하게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적층이 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조권에 의해서 셋백되는 거, 채광에 의해서 셋백되는 거, 그런 거 감안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주차를 집어넣는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로티 주차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하는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건폐율이나 이런 것까지 연동을 시키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필로티 불가 시에 중요한 문제. 어쨌든 두 가지가 다 문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옥상 조경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법정 조경에 50% 범위 내에서 옥상 조경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DC가 되잖아요. 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옥상 조경으로 필요한 면적이 찾아지면 1.5배만큼 올려야 돼요. 그래야 3분의 2만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만족을 하니까요. 즉 1.5배만큼 더 해야 결국은 필요로 하는 조경 면적이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제곱미터가 옥상에 올려져야 돼. 그러면 60제곱미터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태양의 남중고도 요거는 공식을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그냥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중고도라는 말 나오고요. 위도, 적위 이런 말 나오고 동지, 하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입력을 시켜보면 동지 때는 태양의 입사각 30도, 하지 때는 78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30도, 70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설계에서 왜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는 라인을 각도를 그릴 때 동지 기준으로는 30도 낮게 이렇게 들어오게끔 표시하시고 하지 때는
좀 세워서 그리시면 되는데 그게 대략 한 70도 정도 되게끔 그리시면 얼추 맞는 거죠. 자, 대지 분할하고 대지 분할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얼마든지 심플하게 내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지 분할을 하려면 기본 조건을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테스트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조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접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격거리 이런 거 맞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추가적인 계획적인 팩터, 뭐 연면적이면 연면적일 수 있고 건폐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그건 어렵지 않아요. 따지다 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도예요. 접도가 도로가 접하게끔 잘라지지가 않으면 나머지 대지가 맹지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못 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지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땅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앞에 있는데 땅이 커서 두 개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앞에 땅은 바로 도로에 면하고 있고요. 뒤에 땅은 이렇게 접도가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짓게 되는 건물이 A 대지에는 이렇게, B 대지에는 이렇게 짓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연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B의 연면적이죠. B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도로와 이 그 진입 폭이 달라져요. 그 6m 도로에 4m가 접해야 돼요. 4m가. 2,000제곱미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가 초과될 경우에. 근데 이거는 그럼 2,000이라는 거 뭐 다 계산해야 되느냐?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손쉽게 2,000이 넘어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막 계산했는데 1990이 나오면 어떡해? 2010이 나오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오버가 되면 확 오버가 돼요. 왜냐하면 층수가 벌써 있고 가로 세로 그 박스 사이즈가 있으니까 대충 때려보면 2,000을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6m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소규모인 경우에는 4m 도로에 2m만 접하면 접도의 기준을 맞춘 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통과도로 4m였잖아요. 4m 도로에 2m만 접하면 접도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이게 차량 진입구처럼 들어가는 이 부분은 도로는 아니에요. 대지예요. 대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지예요. 대지. 그죠? 그래서 대지 경계선, 그럼 여기가 대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접도를 하는 이 부분을 자료형 토지잖아요. 자료형 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설치할 건지 이쪽으로 설치할 건지는 어느 게 유리한지는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향 보고 일조권 방향, 채광 방향, 기타 등등 외부적인 요건, 내부적인 요건 따져서 여기로 할 거냐 여기로 할 거냐는 이제 계획하는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유리하다는 거는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 향만 틀려져도 이게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접하시게 되더라도 일단 접도에 대한 부분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기존 건물이 있을 때 일조권이라고 따지면 되는 거고요. 아예 건물이 없고 그냥 대지만 분할하는 경우, 거기에서는 이제 일조권 영향을 최소로 받게끔 잘라주는 거 당연할 거고요. 차량 진입을 위한 자료형 토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섞여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채광이나 일조권을 볼 때 공제 중심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제 중심을 잘 찾아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대지 분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과 근생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해당하는 부분을 도로 쪽으로 둘 거냐 아니면 안쪽으로 둘 거냐 막 이런 거예요. 안쪽으로 놓으면은 너무 불리하죠. 인접대지에서 채권 같은 게 만약에 저촉된다고 거의 지을 게 없잖아요. 근데 도로 쪽으로 빼주면 도로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건물이 없을 때 어디다 배치하는 게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소규모 주차 8대 소규모 주차 특례법에 의해서 한 줄만 외우면 되죠. 보차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하다. 요것만 한 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 말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럼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 8대 뭐 초과일 때는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작 외워야 될 거는 맨 첫 줄 고차 구분이 없는 10m 미만의 도로일 때 도로를 차로를 쓸 수 있다. 그죠? 연접이 가능하다. 연접이 다 가능한 거는 뭐 꼭 8대가 아니요 5대 뭐 4대 뭐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연접을 1순위로 체크를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차장의 면적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줄어요? 차로가 줄어야지만 주차 면적이 최소가 되는 거죠. 구획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또 도로를 차로로 쓰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게 다 해당이 없을 때는 대지에서 보면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인접대지에서 이격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격거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쪽의 주차 계획이 건축물을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위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분석 조닝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 50분에서 1시간 15분으로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1시간 15분이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배치인데 배치를 1시간 45분 만에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0분에서 1시간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의 요구 조건이 뭐 면적 계산하라, 주차 계획해라,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조정까지 시키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간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맥시멈으로 걸리는 게 1시간 15분이다라고 저는 본 거고 만약에 이 시간이 초과될 정도로 내가 면적 계산을 하면 당연히 초과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면적 계산을 하고 또 급하게 누른 나머지 이게 실수한 거 없나 다시 검사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5분씩 까먹게 되면 1시간 반까지 밀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니까 가능하면 면적은 포기하더라도 그 시간을 딱 잘라내고 배치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계획이 실패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인데도 막 그 압박감 때문에 배치에 대한 지문을 누락하거나 잘못 봐서 배치 점수가 안 좋은 케이스가 그래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싸리 분석 조닝이 딱 봤는데 뭐 현황도가 되게 복잡하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고 새로운 요구 조건이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다 그러면 그냥 배치로 넘어가세요. 배치를 먼저 푸세요. 차라리 그럴 때는. 왜? 분석 조닝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그런 형태, 특히 뭐 아파트 동배치 같은 거 하래요. 그러면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배치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니어도 최대 세대수가 적당히 나와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면 배치로 바로 넘어가서 배치 먼저 2시간 갖고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분석 조닝을 수행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거면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으면 면적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냥 가라로 대충 쓰고 그리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치 시간을 적절하게 온전하게 쓰시고 만약에 5분이라도 땡길 수 있으면 5분 땡겨온 걸 가지고 다시 와서 면적 계산을 마무리를 해서 수정해서 제출한다든지 안 되면 그냥 제출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감점 요인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계획한 그 분석 조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적 계산을 막 하면서 잘못 눌렀어.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계산하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틀린 답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이거 전략이 필요합니다.